안녕하세요. 오늘의 깊이 있는 대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주제는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신앙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딜레마에 빠져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까? 아니면 아니야,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만의 가치를 지키는 게 맞나 하고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간 정말 치열한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오늘의 대화는 팀 켈러의 저서 센터 처치에서 발췌한 사료를 바탕으로 진행할 거고요. 이 뜨거운 논쟁의 핵심에 있는 네 가지 주요 답변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네 가지 모델, 변혁주의, 적설성, 반문화주의, 그리고 두 왕국 모델 중에서 이게 정답이다, 이걸 찾는 게 아니에요. 정답 찾기는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각 관점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세상을 더 깊이 있게 읽어낼 수 있는 일종의 해동 렌즈를 얻어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해동 렌즈라니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그 첫 번째 렌즈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 변혁주의 모델이네요. 이름부터가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아주 강한 의지가 느껴져요. 그렇죠. 말 그대로 신앙의 힘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정치, 경제, 예술, 학문까지 전부 다 근본적으로 변혁시켜야 한다는 아주 야심찬 관점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총리까지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인물의 영향이 아주 큰데요. 네네. 그 사람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인간 존재의 영역은 단 한 뼘도 없다. 신앙을 교회 안에만 가두는 걸 단호히 거부하는 거죠. 와, 정말 강력한 선언이네요. 근데 보통 변혁주의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이 사회운동하는 모습, 그런 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가 봐요. 오히려 좀 진보적인 성향도 있다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모델의 흥미로운 점이죠. 뿌리는 같은데 열매는 전혀 다르게 맺히기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락태 반대나 전통적 가치 수호 같은 이슈에 집중하는 기독교 우파가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신칼빈주의자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장의 정치 투쟁보다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어떤 지적인 틀을 세우고 교육하는 데 더 집중해요. 방법이 좀 다르군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누진세나 강력한 노조를 지지하는 등 중도 좌파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율법으로 국가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기독교 재건주의라는 소수 그룹까지 있다고 하니, 와, 정말 변혁이라는 목표는 같아도 방법론은 하늘과 땅 차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바꾸려는 강한 열망에는 그림자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바로 승리주의에 빠질 위험이죠. 승리주의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의 방식만이 유일한 정답이다 라는 일종의 독선으로 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 권력과 너무 가까워지거나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게 되죠.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이네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그 이상적인 목표가 오히려 자신들만이 정답을 안다는 배타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니까요. 뭐랄까, 선한 의도가 낳는 위험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만 너무 몰두하다가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 내부의 건강함은 돌보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항상 따라다니죠.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대한 목표가 자칫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 아예 정반대로 일단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하자는 생각도 나올 법한데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모델과 관련이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적절성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출발점의 질문부터가 달라요.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이게 아니고요. 혹시 우리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서 세상이 우리 말을 아예 듣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어떤 위기감에서 시작하죠. 그거 비유하자면 아주 오래된 전통 맛집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인테리어도 바꾸고 SNS 마케팅도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음식 맛이라는 본질은 지키되 손님들이랑 소통하는 방식은 현대적으로 바꾸려는 시도, 그런 거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나 마케팅 기법,
대중심리학 같은 현대적인 도구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로버트 슐러나 릭 워렌 같은 목회자들이 이끌었던 구도자 교회 운동이 대표적이잖아요. 아, 네네, 들어봤어요.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교회가 너무 기업처럼 변해간다, 이런 지적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중심적인 대형 교회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머징 교회 같은 흐름도 이 적절성이라는 큰 틀 안에 있어요. 아, 그것도 여기에 속하는군요. 네, 이들은 마케팅보다는 사회정의나 포스트 모던 철학 같은 더 깊이 있는 방식으로 문화와 소통하려고 하죠. 더 나아가서 개인의 구원 문제를 불이한 사회 구조로부터의 해방과 동일시하는 남미의 해방 신화까지 이 범주에 포함될 정도로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은 같은데 그 방식은 정말 다양하군요. 그렇다면 이 모델이 가진 가장 큰 함정은 뭘까요? 변혁주의 모델이 승리주의였다면요. 바로 문화 동화의 위험입니다. 문화 동화요? 네.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다가가다가 어느새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까 맛집 비유를 다시 쓰자면 너희 가게만의 특별한 맛이 뭐였지? 하고 세상이 물었을 때 대답할 게 없어지는 상황이랄까요? 아, 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나 초자연적인 요소를 시대에 맞춘다는 명목으로 자꾸 희석하다 보면 결국 교회가 가진 고유한 영향력을 잃고 그저 그런 사회봉사단체 중 하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련됨이 내일의 촌스러움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이기도 하고요. 세상과 너무 비슷해져서 정체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면 우린 아예 당신들과 달라 라고 선언하는 정반대의 반응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예 담을 쌓고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는 움직임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게 세 번째 모델, 반문화주의 모델이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들은 앞선 두 모델이 모두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봐요. 세상을 바꾸려 하거나 세상에 맞추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세상의 논리에 진 것이라고 생각하죠. 세상의 논리에 졌다고요? 그건 무슨 뜻이죠? 네, 이들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권력, 욕망,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제국으로 봅니다. 이런 세상은 진리에 대해 본질적으로 적대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의 역할은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잡거나 마케팅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가만히 있는 건가요? 그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 사랑, 섬김, 용서, 평화로 살아가는 대조사회, 그러니까 컨트라스트 소사이어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교회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정치나 권력 같은 세상의 게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패배라고 보는 거죠. 그 게임의 규칙을 따르는 대신에 아예 다른 종류의 게임을 하는 공동체를 세상에 보여주자는 겁니다. 와,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네요. 그렇다면 이들은 변혁주의자들이나 적절성 모델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과 타협했다고 비판하겠군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보수적인 교회는 기도하는 공화당원이 됐고 진보적인 교회는 기도하는 민주당원이 되어버렸다면서요. 교회가 세상의 정치 이념을 앵무새처럼 따라할 뿐 고유한 목소리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하죠. 듣고 보니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 역시 완벽할 순 없을 텐데요. 어떤 비판을 받나요? 사회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너무 비관적이고 냉소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악하고 글렀으니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의 태도가 자칫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회개혁이었던 노예제 폐지 운동 같은 일들은 이런 관점만으로는 이뤄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비판은요. 권력을 그토록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들도 권력에 대한 분노를 동력으로 삼으면서 또 다른 종류의 정치성을 띠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오염될 위험이 있고 너무 거리를 두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요. 이 딜레마를 좀 더 세련되게 풀어보려는 또 다른 시도는 없었나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네 번째 두 왕국 모델입니다. 앞선 모델들보다 조금 더 신학적인 구분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정교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두 왕국 모델. 아, 솔직히 이건 처음 들었을 때 좀 혼란스러웠어요. 신앙과 일상의 삶을 완전히 분리하라는 말처럼 들려서요. 그럼 회사에서는 신앙인인 티를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그런 뜻인가요? 하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고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영역이요? 네. 첫째는 보편적 왕국, 둘째는 구속적 왕국입니다. 보편적 왕국은 정부, 직장, 학교, 가정처럼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공적인 영역을 말하고요. 아, 네. 신은 이 영역을 일반 은총을 통해, 다시 말해 상식과 자연법, 양심을 통해 다스린다고 봅니다. 반면 구속적 왕국은 오직 교회 공동체만을 의미하고, 이 영역은 복음과 성경 말씀이라는 특별 은총을 통해서 다스려지죠. 아직은 좀 어렵네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회사 생활을 예로 들어보죠. 이 관점에 따르면 기독교인 프로그래머가 비신자 프로그래머와 코드를 짜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아, 프로그래머는 보편적 왕국의 시민으로서 주어진 전문성과 윤리를 따라서 최고의 코드를 짜내는 것. 그게 그의 소명인 거죠. 기독교적인 코딩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의사도 마찬가지겠군요. 기독교적인 수술법은 없지만 신앙이 그 의사를 더 성실하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직업의 전문성은 존중하되 그 일을 하는 동기와 태도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점은 변혁주의처럼 세상을 성급하게 바꾸려다 독선에 빠지지도 않고요. 반문화주의처럼 세상과 담을 쌓고 무책임해지지도 않는 그런 길을 제시해 줍니다. 아주 균형 잡힌 모델이죠. 하지만 이 모델도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어떤 비판인가요? 바로 사회적 정적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정적주의요? 네, 공적인 영역과 신앙의 영역 사이에 너무 튼튼한 벽을 세운 나머지 사회의 구조적인 불이나 악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걸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노예제 폐지 운동이 예를 다시 드는데요. 이 운동은 단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일반적인 상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성경의 특별한 가르침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었거든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그런 거대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을 거라는 그런 날카로운 지적이죠. 네 가지 모델을 모두 듣고 보니 정말 네 개의 다른 산 정상에서 같은 도시를 내려다보는 느낌이에요. 보이는 풍경이 다 다르고 각자 일리가 있네요. 어느 하나를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마지막에 제시하는 통찰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최근에는 이 다른 산 정상에 있던 사려 깊은 사람들이 서로 망원경으로 상대를 보면서 배우기 시작했다는 일종의 수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수렴 현상이요? 네, 저쪽 봉우리에서 보니까 우리가 못 보던 저런 위험이 보이는구나 하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의 관점을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가령 세상을 바꾸려던 변혁주의자들이 두 왕국 모델의 지혜를 빌려와서 비신자들과도 공동선을 위해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는 시기죠. 반대로 공적 영역과 신앙을 분리하려던 두 왕국론자들은 반문화주의자들의 비판을 수용해서 사회적 불의에 대해 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고요. 결국 각자 자기 모델의 약점을 다른 모델의 강점으로 보완해 나가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눈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네 가지 렌즈를 모두 가짐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논쟁의 저변에 어떤 가정들이 깔려 있는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주장하는지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로 얻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이 문화와 관계 맺는 네 가지 주요 모델을 탐구해봤습니다. 각 모델의 핵심 논리부터 강점, 그리고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까지 정말 입체적으로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델들이 단순히 책상 위에서 벌어지는 신앙 논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정치 참여를 그토록 강조하고 다른 이들은 지역사회 봉사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또 어떤 이들은 세상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 다양한 모습들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실마리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건 거대한 사회 문화에 대한 모델들이었지만 사실 이 네 가지 관점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 같은 훨씬 작고 일상적인 문화 속에 그대로 축소판처럼 들어있거든요. 여러분이 속한 그 작은 세상에서는 이 네 가지 모델 중 어떤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나요?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기회나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지 한번 찬찬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